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천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최창근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국내 대기업 산업 현장에서 약 26년 동안 설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 현재 대행로펌에서 안전보건 전문위원으로 현재까지 약 9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오랫동안 실무 전문가로서 현장, 학교, 그리고 로펌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등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저희 로펌의 견해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우수 사례들을 좀 많이 인용을 하였었는데 이 내용들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자료인 점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기본 개념에 대해서 1강 정도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강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업무 구축 우수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강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강은 중대재해 발생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이드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2022년 중대재해가 현재까지 그러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136건이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통계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147명.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건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명, 50억 미만 포함 시에는 전체 사망사고 370건이 되겠습니다. 일일 평균 약 0.62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업에서 약 중처법 적용 대상이 한 59%, 제조업 쪽에서 46%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안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여 인명에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유발된 경우에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나 경영자들이 사고 시에 어떻게 면책될 것인가, 법을 피해갈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해서 기본 개념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이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06년 미국 제철, 그러니까 US 스틸의 게리라는 사장님께서 생산 제일, safety first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 제일, 품질 제이, 안전 제3으로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전 제1로 그 다음에 품질 제2, 생산 제3으로 했는데 게리 사장님께서 종업원들이 사망하고 나서 이렇게 유가족을 만났는데 유가족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내 남편이 비록 종업원 몇천 명 중에 한 명일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단 한 명밖에 없는
모든 것이다. 당신은 몇천 명 중에 한 명을 잃었지만은 나는 한 명 중에 모든 것을 잃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안전제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고 안전제일을 주장하면서 경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엔 안전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주로 우리 정HR의 정상근 소장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 안전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동료도 사랑하게 되고 또 회사 사랑, 더 나아가면은 나라 사랑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깊이 의미를 새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는 헌법 제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또 위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헌법, 근로기준법, 또 산업안전법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 다음에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유해위험 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그 외에 사업장애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MSDS 등 관련 고시들이 상당히 많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행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정책 조문수는 673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실무자들이나 경영자들은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정진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개념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개념, 즉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무 조치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개인 사업자, 법인인 경우는 법인이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의무 주체는 도급인,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도급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계기구 등을 설계, 제조,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등 건설물을 설계하는 자, 그 다음에 기계기구 설비,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 그 다음 노무를 제공하는 자, 누구든지 근로자, 이렇게 해서 의무주체가 다양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의무주체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의 주요 의무는 업종이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서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기본 공통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 그 다음에 서로의 보존, 그 다음에 법령요지의 개시,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 관리감독자의 지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그 다음에 보건위의 선임, 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규정, 이런 부분은 안전보건관리 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라고 해서 체제보다도 조금 시스템적으로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보건관리체제는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상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는 산안법 제38조 또 39조에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73개 조항이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이 된다면은 모든 것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도급인이 그 수급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에 대해서 제63조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하게 되면은 회사나 개인, 그러니까 주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 단위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즉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73조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하지 않으면은 그 조치에 대해서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처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망사고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고, 그래서 양벌 규정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총괄 책임자 외에도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이, 물론 면책을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법인은 면책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행정 제재로 보면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작업 중지, 그 다음에 정기나 기획 감독, 특별 감독을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2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면은 특별 감독을 받게 될 것이고, 안전보건 진단 개선 계획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건설업의 경우는 국토부하고 연계해서 영업 정지, 입찰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익히 잘 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히 특별감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업장의 경우는 20-30명 고용노동부의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한 30명, 20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4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특별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법위반사항을 발굴해서 행정조치 또는 사법조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차이는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장소적으로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 공장 또는 대선 공장 또는 여천 공장 이렇게 사업장 단위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사업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상도 안전보건 법령의 세부적 준수 점검이라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거시적으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체계의 정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 인식 없음의 소극적 증명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의 주기적인 점검 이행, 사실 입증이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범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안전보건관리 또는 총괄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수범자가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갱령책임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법하고 조금 연결을 해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의 보고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고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조치, 보건조치 뭐 여러 가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고,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 산업 사망 등 피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에서는 사업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대산업재해 위주로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거는 중대산업재해하고 개념이 같다고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로, 아까 동시에가 아니라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의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러니까 동일한 사고는, 그러면 동시와 동일한 사고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동일한 사고는. 그래서 고용노동부 해설서 등 질의해시에 보게 되면 동일한 사고와 동시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동일한 유해 요인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유해가스로 그 1월 달에, 3월 달에 한 명이 그 직업성 질병자가 생각하고, 또 6월 달에 또 한 명이 발생하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또 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한 명이 발생했다면은 12월 달, 즉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되는 그 시점부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산업재해에서는 종사자,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에서는 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고, 종사자는 근로자 또는 그 노무를 제공하는 자, 나의 근로자와 또 수급인의 근로자, 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정보 확보 및 분석 관련해서 사고 방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재해는,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무사고는 할 수 없어도 무재해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험을 통제를 해야 되고, 위험을 통제를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재해를 예방하면은 무재해로 갈 수 있다는 게 사고 방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재산상의 손실이나 인명의 손실이 생기게 되면 재해가 되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재산상의 손실이나 인명 사고가 없으면 아차 사고라고 해서, 니어미스 아차 사고라고 해서 재해라고는 분류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알고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성 평가라고 아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위험성이라고는 하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위험을 사고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죄의 중대성으로 조금 꼽혀가지고 위험성의 정도를 정하고 수용 가능한지, 수용 가능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감소 대책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이 위험성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 분께서 잘 알고 계시고 경영하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세울 때는 3,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에서 공학적인 대책, 교육적인 대책, 규제적인 대책, 즉 관리적인 대책까지도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직접 원인으로는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을 뽑게 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근본 원인이 뭐가 있는 거냐. 근본 원인에는 즉 루트 코즈라고 하잖아요. 간접 원인 또는 루트 코즈라는 말을 하는데, 기술적인 요인, 인간적인 요인, 관리적인 요인까지 분석하는 게 쌈이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엠의 원칙은 이제 그 직접 원인과 기본 원인으로 구분하자면은 인적 요인, 설비적 요인, 작업 환경적 요인, 관리적 요인이 포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책을 선정할 때는 이것도 인적 요인에 대해서는 인적인 대책, 또 설비적인 요인에서는 그 설비적 기계나 설비에 대한 대책, 또 작업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환경적 대책, 관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관리적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포엠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고를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 강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하게 되고, 사업장에 내가 담당하는 공정에 유해 위험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파악을 할 때는 관리 감독자뿐만 아니라 그 공정에 종사하는 작업자, 그 제일 유해 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작업자들이 꼭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에서도 요구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을 추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발생 가능성과 발생했을 때 중대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추정을 하게 되고, 이 추정을 할 때도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추정을 해야 되겠죠. 대기업 또는 A라는 또는 화학공장에 하는 추정했던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성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수용 가능한 것인지, 수용 가능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부분에서도 관리 감독자들이나 작업자들이, 해당 작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이 효과 있는 위험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면은 이제 종료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수용 가능하지만은 언젠가는 불씨가 되어 재해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떤 잔류 위험성이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또 관련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주지도 시키고 그 다음에 게시도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기본적으로 새롭게 설계를 한다든가 설비를 도입할 때는 근원적인 안전 설계, 처음부터 아예 유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거하는 근원적인 안전 설계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안전보건 정보를 잘 작성해서 엔드 유저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포셉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단계에서는 방호 조치를 이제 추가적으로 방호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안전보건 정보를 가지고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훈련을 실시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 생기더라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보호구. 뭐 공학적인 대책으로도 안 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보호구가 마지노선이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감독자들이 안전보건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그 잔류하고 있는 위험성을 관리해서 안전한 사업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한 사업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아까 그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67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성으로 볼 때 리스크가 큰 티어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우선 큰 것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제 공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아까 설계 단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CCPS나 NIOC 같은 경우에서 근본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라. 제거는 밀폐 공간 내에 있는 기계들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게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위험은 자체를, 유해 해저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꺼낼 수 없으면 대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자, 메탄올이 뭐 반도체 2차 밴더, 3차 밴더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메탄올을 조금 그 기능이나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에 좋은 에탄올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게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적인 통제는, 자, 격리죠. 해저드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사고가 나고, 부딪힘의 정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인체에 많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재해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방호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덮개라든가 슬리브라든가 뭐 펜스라든가 울타리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난간이라든가 이런 같은 방호장치를 할 필요가 있고, 행정적인 통제로서는 이제 작업 허가제도, 작업을 하기 전에 허가제도, 교육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효과가 낮고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개인보호구 착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별로 제거 대책 및 통제 방법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드린 것을 예시로 좀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펀의 안전문화에서는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형에서 컬처, 즉 안전문화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재해가 우리나라보다 뭐 10배 이하로 뭐 좀 적게 중대 사망사고나 10배 이하로 적은 나라 선진국도 있는데, 보통 3에서 한 10배, 15배 정도의 그 사망사고가 적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안전문화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안전문화,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이나 조직이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나 태도, 개념 이런 것을 안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안전제일로 생각하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문화를 중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비안전, 그 다음에 작업안전 순으로 두 분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는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약간 뭐 잘 아시는 브래들리 커브로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아마 이제 지금은 60년대 초 같으면은 무의식적 불안전, 뭐 우리나라가 저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그냥 뭐 목표 정해놨고 위험하든지 무조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안전도 챙겼겠지만은 공기를 중시하면서 건설을 하면서 많이 재해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위령탑도 건립하고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다 벗어났고 의식적 불안전 또는 의식적 안전, 가장 그 이상적인 것이 그 무죄로 갈 수 있는 무의식적 안전, 그러니까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팀의 그 약속, 의무를, 목표를 다 그 회사의 그 안전보건 방침을 정하면은 그 부서별로 그 방침을 브레이크다운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그 기간 안에 누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실행 계획서를 짜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는 항상 안전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팀 안에서 안전이 강화된, 그러니까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서로 동료의 좋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안전은 또 경영에서 기본, 또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영의 제일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정도가 무의식적인 안전인데, 우리 회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즉 그 인터디펜던트, 법규 준수에만 그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법규 준수조차도 조금 미흡한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반성을 해보시고 안전보건 그 방침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회사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을 앞에 브래들리 커브로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또 사업장의 방침을 보면은, 목표를 보면은 무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고라는 것은 니어 미스까지도 생각하면 무사고는 있을 수 없다. 항상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동물이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무사고가 아니라 무죄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도 목표를 잡을 때도 무죄 달성, 이렇게 무사고 달성이 아니라 무죄 달성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절대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예방 가능의 원칙이죠. 모든 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사고 나는 회사들을 주로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근로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일탈 행위로 인해서 사고 났다. 우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 났다. 그래서 너 탓이다. 그렇게 하는 그 리더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여기 리더들이라면 관리감독자 등 경영자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람직한 외국의 같은 경우 안전문화가 성숙된 안전보건 선진국 같은 경우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래서 근본 원인이 뭔가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무의식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바꾼다든가 작업 방법을 바꾼다든가 설비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자료나 여러 가지 그 문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특히 안전보건을,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된 지가 거의 한 8개월 정도 지나고 8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안전보건 수준이 내가 아는 것만큼, 알고 있는 것만큼이 조직의 안전보건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 즉 특히 관리감독자들, 또 경영자들이 안전보건의 수준을 레벨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실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왕년에 어땠는데 뭐 라떼는 어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떤 이는 뭐 로펌이나 뭐 컨설팅 회사로부터 서류 작업으로만 쫙 구비해두고 사고 났을 때 중대 그 경영 책임자들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서류 준비에만 하고 있고 서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그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못한다 이런 또 불만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인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서화시켜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실천한다면은 사고를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게 서류 작업이다, 문서 작업이다 라고 판단하시면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산술적으로는 100에서 1을 빼면은 99가 되겠지만은 안전에서는 100에서 1을 빼게 되면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3마일 그 뭐 밥캡 어떤 그런 회사 외국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3마일 섬에서 원자력 사고가 나서 설계를 하는 회사였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사례도 TMI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고가 나면은 중대재해나 큰 사고가 나면은 기업에 쌓아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 옛날에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100 빼기 1은 0이 될 수 있다는 항상 그런 그 위기의식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은 병이 나면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미노 이론이나 최근에 그 안전공학적 그 이론에 의하면은 사고가 나게 되면 직접 원인을 뭔지 불안전한 행동인지 불안전한 상태인지 직접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근본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자 레질리언스 이론이라고 해서 요즘 다시 좀 안전공학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우리 그 산업의 산업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레질리언스 이론이 도입되고 있는데 거기처럼 면역력을 키워서 잔병을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면 뭐 몸에서 작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침투를 받게 되면 큰 병이 될 수 있는데 면역력을 키워서 그 물리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가면역 스스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사업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 뭐 리스크를 찾아내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까 안전문화처럼 더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그 문화를 의샤 문화처럼 조직력을 안전을 중시하고 그 보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 누구나 상호전적으로 그런 문화를 의식을 갖게 되면은 그게 안전문화가 성숙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안전보건 수준은 향상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원인, 1차 원인만 보지 말고 근본 원인을 봐라. 뭐 Y, 5Y 정도까지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뭘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찾아낼 수 있다. 그걸 집중해서 찾아내려고 노력해라. 또 잘 때는 또 잘 안전사고 없이 무죄로 잘 가는 그런 조직 부서가 있다면은 그 부서에서 어떤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또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을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일광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나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은 아까 브래들리 커브로서 한번
진단 평가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령의 컴플라이언스는 기본이다. 이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나오기 전에도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각 조직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팀, 준법 경영팀, 이게 대기업에서는 많이 좀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뭐 기임, 부딪힘, 떨어짐, 날아옴, 뭐 옛날에는 이제 협착, 충돌, 낙하, 비례, 화재 폭발, 그다음 누출, 그다음에 질식, 건강정진 등 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그 673개 조항에 모든 것은 기본으로 지켜야 되고, 그다음 더 나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외국 선진국의 사례, 또 선진국의 미국의 오샤라든가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코드 등 이런 안전보건을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것까지도 더 나아가 사업장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반영해서 관리하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대재해로 가지 않을 뿐더러 중대재해로 간다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준법지원팀이나 아까 그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또 아니면은 ISO 45001, 또 코샤 MS 등에서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아서 내부감사 등을 통해서 과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에서는 이제 펠트 리더십,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나 그 경영자의 그 책임을 중시하는 것도 말로만 하지 말고 탁상공론 하지 말고 직접 솔선수범해라. 자,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작업자들의 그 행동이나 작업하는 그 설비들의 이상 유무라든가 보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뭘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현장을 돌고 뭐 생산 오다라든가 뭐가 급하고 뭐 개발이 급하고 뭐가 급하고 항상 보면은 말로는 안전제의를 하면서 실제 행동은 생산제의를 하고 있다. 혹시 그런 그 관리감독자들이나 리더가 있다면은 한 번쯤은 생각이나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전관리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다. 그러니까 결과 중심은 이제 그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만드시는데 결과 중심은 레깅 인디케이터고 과정 중심은 리딩 인디케이터인데 사고를 줄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과정 관리를 잘하려면은 리딩 인디케이터, 즉 과정 지표를 잘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조직별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결과 지표는 당연히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관리 감독자들이나 경영자들이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위험성 평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현재 상태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그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서 또 이행을 하고 잔류 리스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진짜 그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철두철미한 감독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와서 뭐랄까 감독을 할 때처럼 내부 구성원들을 목 오딧, 내부 구성원들 또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목 오딧을 실시해서 현재 상태의 위험성이, 현재 상태의 유해 위험이, 현재 상태로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재 상태로서 또 재해로, 또 재해에서 중대재해로
중대산업재해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있다면은 우리 그 리스크고 그다음에 위크니스는 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워크 프로세스, 그러니까 SOP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표준 안전 작업에는 뭘 반영해야 되는 건지, 안전 작업 표준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그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잔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작업 표준에다가 집어넣고 관리자들이나 관리감독자들이나 작업자들이 항상 그거는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어나면은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양치질하고 옷을 입고 출근하는 것처럼 그냥 루틴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다음 그 표준만 지키면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절차서를 정비해주고 그에 따른 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되더라도 브랜드 체크 액션, PDCA 사이클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은 누가? 관리 감독자들이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잘 이행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준법 경영팀이나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또 아니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전담팀에서 반기 1회 또는 뭐 사업장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뭐 반기 2회도 될 수 있겠죠. 분기 1회가 될 수 있겠죠. 컴플라이언스 체크,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그 다음에 그 관리감독자들의 레벨업,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의 수준 향상, 역량 향상, 그 다음에 우리를 일을 도와주는 수급인들의, 즉 사내협력업체, 사회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축 우수 사례에 대해서 제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